네. 뭐 지금까지 이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떠한 이제 뭐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마지막 그 주제로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 및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 과정이 아닌 사법 과정으로 이전되어 해소되는 현상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이러한 갈등들은 국민들의 대표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이들을 우리의 대표로 선거 때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갈등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갈등 상태로 남아 있다라면 문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결국 이거를 어느 시점엔 해결을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 쪽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만 할 사항들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결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 원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의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런 정책들은. 그러라고 이러한 대표들을 뽑은 거 아닙니까, 선거 때. 그죠? 근데 이렇게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법관들, 이들은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소수 법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책들.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게 심화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수와 진보 쪽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리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해지겠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이고 도덕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예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면 대화하고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 이념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과 진보 이념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들이 서로 국회 내에서 갈등하고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의회 안에서 정책을 만든다거나 혹은 뭐 법을 만든다거나 인제 이렇게 하기 위해선 결국 대화해야 돼요. 예. 대화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회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다고 이제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만 그 법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비로소 무슨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잖아요. 그죠? 대통령과 행정부도 국회 안에서 뭔가가 법들이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회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지 인간의 삶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를 우회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누가 맞고 틀리는지 혹은 적어도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하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내는지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당신들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사법부에 정치권이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는 일단 유권자들 안에서 사법부에 대한 높은 이 리스펙트가 있다라는 거죠. 사법부. 예.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신뢰, 이것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는 여론조사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이 각 기관들 뭐 대통령 뭐 해서 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회는 거의 바닥이에요. 네, 1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전체 응답자들 중에 100명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 그것보다는 사법부는 훨씬 높게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권력 기관보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한테 결정을 맡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현상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치적 전략, 전략의 차원에서 사법부한테 결정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한번 요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두 개 이념적 양극화 때문에 두 정당이 서로 치열하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해야만 해요. 타협을 해서 그 타협안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만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중에도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유권자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치 참여를 굉장히 자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자신들 대표들한테 피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근데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타협을 찾아야 되는데,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념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무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결국 그러니까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과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나의 원칙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원칙은 조금 저버리되 뭔가 타협점을 찾자라고 해서 타협점을 찾았어요. 이 사람 칭찬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되게
극단에 있는 유권자들이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어? 어디서 우리의 이념적 가치를 저버리는 그따위 행동을 하는 거냐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타협 안 해요. 이념적 원칙을 고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욕을 안 먹을까요? 아니, 욕을 먹죠.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더 하는 일은 없고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를 하든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국회의원들 재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사법부에 미루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최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의 사법화가 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이제 현재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988년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심판, 그다음 이제 권한쟁의 심판 건수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기 이제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 앞부분에 훅 하고 올라간 거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 건수인데, 요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민주화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훅 하고 그 건수가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엄청나게 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제외하면, 요건 좀 되게 특이한 경우였죠.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 위헌 법률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물론 이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 그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라고 하는 점이 그 명백하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판단들을 내리는 것 자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지금 정치권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해요. 예. 자기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의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 영역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결론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 사법부에 의해서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법부의 입법부나 이런 정치인들이 그냥 맡겨요.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해버린다 라고 한다라면, 바로 그러한 모습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이것이 약화되고 있거나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뭐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 되게 많다 그랬었잖아요.
이건 사실 국회가 알아서 국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쟁에 헌법재판소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 이거 진짜 별로 좋은 현상은, 특히 이제 대의민주주의 측면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정치권이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고 사법부의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럼 이제 그 판결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만 하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정치적 논쟁이 한가운데 계속 남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의 사법화,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이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어 봐. 우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사법부에서 저런 것들을 해결을 하네? 그러면 이 사법부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끼리는 그 뭐 야당 반대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는데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일,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네. 사법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념적 취향을 공유하고 있는 법관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관들을 통해서 그 사법부의 판단이 결국 자기들의 판단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해야만 해요. 근데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싫든 좋든 아무튼 개입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정치 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에 휘둘리게 된다라면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저게 진짜 중립적인 사법부에서 나온 건지 혹은 이념적으로 한쪽에 그러니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법관들에 의해서 나온 건지 되게 편향적이고 당파적인 판결인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성격을 지닌 거예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 민주주의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치권과 사법부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선 그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구자기로 다 사법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선 굉장히 일관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때그때 특히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 기준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로 사법부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칙들을 사법부 스스로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이 각 정치 주체들의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회와 사법부 사이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